목요일의 고정 코너 달리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근육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내 다리 근육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이 근육은 어떻게 힘을 내는 걸까?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운동 후에 근육이 아픈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러닝 달리기 백과사전 코너에서는 이런 궁금증들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요. 근육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시작해서 근육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움직이는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리는 얘기는요.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지식을 오늘 알고 계시게 되면 달리기를 하실 때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뭐 근육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뭔지, 혹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유튜브나 책 같은 데서 근육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대로 듣고 외우는 것보다 기본적인 원리나 근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좀 더 그런 것들이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근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육은요, 굉장히 여러 단계의 구조적인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근섬유 다발로 되어 있는 묶음이에요. 여러분들 근육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씩 있죠? 특정 부위마다 덩어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게 근섬유 다발이라는 거고요. 거기 보면 뭔가 이렇게 빨갛게 선 같은 것들이 줄이 이렇게 막 그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에 있는 근섬유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섬유 다발 안에는 근섬유라고 불리는 수많은 근육 세포들이 들어있고요. 이 근섬유 안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근원섬유라고 하는 정말 가늘고 매우 실 같은 그런 구조들이 진짜 수천 개, 뭐 수만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원 섬유라는 걸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액틴하고요,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육통 있고 뭐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근육이 재생되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다. 뭐 아미노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최하위까지 내려가 보면 거기에 액틴하고 마이오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힘을 빡 줘가지고 근육이 수축이 빡 돼요. 뭔가를 물건을 들어요. 달리기를 해요.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을 하죠. 도대체 이 수축이라는 것이 어떠한 구조적인 원리로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걸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에 핵심이 바로 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선 이 근육이 힘을 내는 그 프로세스랄까? 이런 거 좀 얘기 드리자면, 일단 우리 두뇌에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내든 아니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내든지 간에 우리 두뇌가 움직임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전기 신호가 이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 신경의 끝부분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아세틸콜린이 근섬유에 이렇게 딱 가게 되면서 여기 있는 그 근섬유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근섬유에 전기 신호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 전기 신호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근섬유 내부에 있는 근소포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그냥 좀 복잡하니까 칼슘이 나와요. 여기가 칼슘의 저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칼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량의 칼슘 이온이 나와요. 칼슘 이온이 여기서 방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방출된 칼슘 이온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또 물질, 다른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랑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액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마이오신하고 액틴 두 개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오신하고 액틴아가 두 가지 단백질 중요하다고 했겠죠? 이게 결합을 하고 끌어당깁니다. 두 개가 서로 이 근육 단백질이 두 개가 끌어당기는데 이게 약간 슬라이드처럼 미끄러져 들어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서로서로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에요. 서로서로 으쌰으쌰 당기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전체적으로 근육을 봤을 때는 이렇게 수축이 되는, 꽉 한 군데로 꽉 다 모이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서로 막 당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꾹 모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근육이 빡 줄어들게 되고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움직일 때도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축이 되고 나면은 또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수축이 되고 나면 또 이게 다시 이완이 돼야 되잖아요. 이완이 되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마이오신하고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얘가 서로 이제 일로 와 하다가 이제 서로 야 절로 가 하면서 또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줄 때 ATP라는 에너지가 또 필요해요. ATP는 예전에 제가 뭐 대사 과정에서 운동 대사 과정에서 그 에너지 대사 과정, 운동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생성이 되게 되면서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이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근육에 있는 두 가지 단백질이 이름도 안 내주셔도 돼요. 마이오신과 액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근육이 서로 끌어당기고 미끄러지듯이 끌어당겨서 붙는 거하고 다시 풀어지고 하는 것들이 근육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저희가 달리기라면 정말 1초에 두 번 이상 정도? 두 번 이상은 무조건 되죠. 거의 케이던스가 뭐 180이다 그러면 1초에 3번입니다. 1초에 3번 정도까지도 다리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이런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게 엄청나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찰나의 순간에 정말 이 칼슘이 나와가지고 이 근육이 두 가지가 서로 끌어당기면서 수축이 빡 됐다가 또 다시 ATP로 인해 가지고 또 이게 다시 이완이 쪽 됐다가 또 이렇게 막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해질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칼슘 이온이 있어야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거든요. 수축이 되는데 칼슘이 부족하면은 수축이 안 되니까 운동의 어떤 활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육 수축은 우리 두뇌에서 신호가 와가지고 여러 단계의 어떤 화학적 혹은 전기적 반응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이고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몸에서 벌어집니다. 굉장히 여러분 몸은 신비해요. 정말 지금 말하면서 제가 손가락 움직이고 이렇게 팔을 계속 움직이는 과정도 결국엔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게 반복돼야 되는 건데 정말 이 짧은 순간에 손을 타닥 하면은 정말 짧은 순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몸은 정말 신기한 대단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그 에너지원에 아까 얘기했던 ATP라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계속해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PCR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PCR이라는 것들을 분해해 가지고 APT를 빨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에 고강도 운동하는 예를 들어서 100m를 전력 질주하는 그런 순간에 힘을 낼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무산소 과정이 있어요. 무산소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젖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달리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무산소 영역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약간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산소 없이 무산소니까 산소 없이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ATP라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거칩니다. 근육에 글리코겐이 보통 간이나 이런 데 근육에 글리코겐이 들어있는데 탄수화물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ATP를 생성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젖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 수소 이온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피로감이 유발이 돼요. 젖산과 이런 것들 만들어지면서 피로감이 유발돼서 오랫동안 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리고 3번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유산소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장거리 달리기나 일반적인 달리기가 유산소 시스템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혈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것들을 우리 몸에 있는 걸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것들을 분해하면서 이제 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나 조깅할 때는 이런 시스템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PCR하고 무산소, 유산소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근육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지속적으로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근육에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떠한 수준으로 달리느냐. 아까 PCR은 엄청나게 고강도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그런 것들이고 무산소는 이게 우리 달리기 하면서도 장거리 달리기 하면서도 좀 고강도로 달리기 쭉 할 때 인터벌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거 그리고 여유 있게 달리기 할 때는 장시간 장거리 달릴 때는 유산소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뭐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 어떤 그 사냥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야생 동물로부터 피한다든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운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운영 시스템이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는 유산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근육이 그냥 이런 에너지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냐? 근데 사실 여러분들 뭐 근육 지근, 적근, 백근, 속근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근육이 약간 서로 다른 형태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근이라는 게 있고요. 적근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는 속근, 백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 형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형태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지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은요. 이름에서 알고 있다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굉장히 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활동에 적합한 그런 근육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축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지만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뛰어나서 장시간 동안 꾸준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고 움직임을 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 섬유들이 유산소거든요. 지구력 운동이니까 유산소잖아요. 유산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나 뭐 에너지 영양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몸에 공급해 준다고 그랬죠. 그런 걸 통해서 지방을 분해시키면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에 많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근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혈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혈액 같은 게 많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헤모글로빈뿐만 아니라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해서 또 이제 이런 산소 저장하는 단백질이 또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함량이 높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저희들이 적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니까 피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피가 많으니까 빨간색이니까 적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제 헷갈린 분이 있어요. 백근하고 적근이라고 얘기하면 헷갈린 분이 계신데 요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들었는데 이런 에너지 대사 과정, 에너지 생성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적근은 유산소를 하는데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의 어떤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고 그리고 산소를 이용해서 지방과 탄수화물로부터 ATP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 효소, 산화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활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좀 타고나는 부분이요. 그런 특징 때문에 지근이 풍부한 사람들은 장거리 달리기나 조깅 같이 지속적인 힘을 요구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어떤 특정 자세로 장시간 동안 서 있는다든지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 속근, 백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딱 느낌이 오죠. 속근이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뭔가 속도를 내는 빠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딱 그대로입니다. 지금과는 굉장히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우 빠르게 수축합니다. 그래서 속근입니다. 속근. 빠르게 수축을 순간적으로 팍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강력한 힘을 폭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빨리 피곤해져서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야생에서 보면 이제 그런 사자나
치타부터 시작 이런 동물들이 다른 사냥감을 사냥할 때 최대한 근처에 소리가 안 나게 가까이 가서 최대한 가까이 간 다음에 순간적으로 덮치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그 속근이요, 백근이요. 그래서 오랫동안 뛰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에서 사냥을 해야 사냥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속근을 쓰는 친구들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백근이라고 불립니다. 백근. 그래서 백근에서 백근 힐백자입니다. 화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근에 비해서는 모세혈관의 어떤 밀도가 좀 낮고요.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 숫자도 좀 적어서 약간 흰색에 가까운 색깔을 좀 띠거든요. 그래서 백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도 이 근육은 좀 다릅니다. 이런 속근들은 산소가 필요 없는 무산소성 대사에 좀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요. 빠른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빼다가 쓰는 그런데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합니다. 잘하고 근육에 많이 에너지원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속근은 또 사실은 그 하위에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뭐 그런 것들은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섬유 그런 이게 가면 속근하고 백근이 뭐 부위별로 떨어져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안에 보면 근섬유의 어떤 가닥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비율이요, 비율. 어떤 사람은 속근이 굉장히 많고요. 비율상 어떤 사람은 지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근이 많고 속근이 많고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울 수 있는데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거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단거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집니다. 사실 엘리트 선수들로 가면은 선발이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극명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상급 마라토너 선수들 보면 거의 대부분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근의 비율이 90%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선수들의 경우에는 속근 비율이 80%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몸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상급 선수들을 바라보고 훈련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불리한 스타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수들은 선발돼서 그런 굉장히 지근의 비율이 높은 마라톤 선수가 된 건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만큼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처럼 달리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방금 제가 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고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냥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네. 나는 해도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노력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꽤 많이 줍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마라톤 훈련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속근이 많던 사람이 속근이 뭐 지근으로 바뀌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타고난 부분입니다. 근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좀 생기냐면요. 근섬유의 특성 같은 것들을 조금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전히 속근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전히 속근이지만은 계속 훈련을 함을 통해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라든가 뭐 이런 젖산 역치가 올라가면서 이 산화효소 같은 것들 활성 같은 것들도 더 증가시킨다든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그런 지근하고 비슷한 형태로 조금은 그 물리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변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지근이 많으신 분들도요. 열심히 훈련을 하시게 되면 속근처럼 근육의 볼륨이 좀 키워지게 되면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게 됩니다. 특성을 또 한 가지 얘기 안 드렸네. 지근은 굉장히 얄싹합니다. 그런데 속근은 굉장히 볼륨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라토너들이 대부분 샤프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근육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근육들이 워낙 샤프하니까 그렇게 좀 날렵하게 날씬하게 보이는 거고 이런 속근을 쓰시는 분들은
근육 자체가 두께감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덩치가 있고 좀 뭔가 몸이 커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근육이 뭐 저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뭐 코어 이런 곳에 있으면서 움직임을 해가지고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천천히 좀 얘기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육이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피곤해지고 그리고 근육통 같은 것들이 심하면 생기는 게 생겨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것들 잘 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근피로라고 합니다. 근피로. 근피로는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근육이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근육의 능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육이 원래 이만큼의 능력치가 있었는데 점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게 뭐 중추성 피로라든지 말초성 피로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되는데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일단 에너지의 고갈로 인해 가지고요. 고갈로 인해서 뭔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고갈된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젖산 같은 것도 축적이 될 때 젖산은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젖산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젖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산소성 운동을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수소 이온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pH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산성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약간 그런 젖산 같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경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신경이 우리의 지속적 반응을 신호를 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신경근도 좀 피곤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이런 전해질 같은 것들이 농도가 좀 안 맞게 불균형이 된다든지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그런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근육은 아직 사실 빵빵한데 신호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해질을 빨리 좀 먹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근육통 같은 생기기도 하고 방금 얘기 드렸던 거는 짧은 상황에 생기는 근육통이고요. 또 지근성 근육통이라고 해서 돔스라고 옛날에 제가 또 몇 번 얘기 드렸던 건데 기억을 할 겁니다. 돔스라는 거는 운동을 하고 나면 보통 운동하고 나면 바로 아프잖아요, 근육이. 근데 지연성 근육통은 운동을 끝내고 나서는 괜찮아요. 몸이 멀쩡한데 그로부터 한 하루 정도 지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후부터 갑자기 근육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한 사흘 나흘까지 근육통이 계속해서 가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돔스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항상 현재 상태만 볼 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고 돔스가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연성 근육통이 자주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훈련의 강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루는 쉬고 하루는 운동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해봐야지 내 스타일을 알 수 있어요. 내 근육의 스타일을 알 수 있고요. 현재 내가 하는 달리기가 어떤 내 몸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초반에 달리기 하실 때는 그런 여러분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특히 초보자분들은 일지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대한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저는 가급적 달리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다, 한 1년 안 됐다 이런 분들은 뭐 아무 노트나 상관없어요. 뭐 근사한 다이어리 안 사도 돼요. 그냥 일반 노트 사가지고 그냥 써보세요. 그냥 거기다가 그 쓰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대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뭐 잘 만들어진 다이어리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노트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오는 길에 다이소 하나 들러가지고요 노트 하나 구매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아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근육이 이제 손상이 막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가닥이 좀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쉬시고요. 단백질 섭취하시고 뭐 그러면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회복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초과 회복이라는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요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근육보다 훨씬 더 강한 근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래에 닥칠 유사한 스트레스에 더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조금 더 강하고
좀 더 회복력이 있고 그런 상태로 근육을 재건합니다. 새롭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 우리 몸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재생을 하는 과정,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도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어떤 그 근육의 운동, 그 움직임이랄까,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좀 이건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요런 어떤 휴식을 통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회복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뭔가 레고를 갖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단백질이라는 건축의 어떤 그 블럭들이 레고로 치면 블럭들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새를 다시 만들어내고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그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버트레이닝, 과훈련 상태가 되게 되면서 부상이 다 안 나은 상태에서 또 무리하게 훈련해서 파괴되고 또 재건하는 과정이 또 다시 완벽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 더 이상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아주 장기간 통증이 유지되는 그런 만성의 근육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진짜 회복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은 운동 유튜버 분들 중에서 그 전날 막 엄청난 강도의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운동할 때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사람이 정말 멀쩡해지면서 다시 운동을 빡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별것 아닌 부상이 정말 오래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전자의 케이스는 약간 타고난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우리 근육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있어 가지고 뭐 효소든 뭐 세포든 어떤 모든 단위에서 굉장히 유전적으로 회복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빨리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좀 타고난 게 굉장히 저는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분들 들으시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난 노력한 건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노력한 건 맞고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타고난 부분들이 겹쳐지게 되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랑 체질이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시간이 벌써 57분 시간이 흘렀네요. 이거 좀 예고 좀 드려야 되는데 식단에 대한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건 다음에 여러분들 검색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육통 식단, 뭐 근육 회복 식단 검색해 보시면 뻔한 얘기긴 합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뭐 아미노산 풍부한 단백질이 풍부한 거 뭐 먹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영양소들 많이 먹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잘 드시면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그 정식 식단이 굉장히 뛰어난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를 억지로 찾아서 드시기보다는 그냥 밥 있는 거 잘 드시면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음식 가리지 마시고요. 충분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달리기 끝내고 오니까 밤 10시에 와이프가 대구탕을 끓여주더라고요. 근데 대구탕에 보면 대구살, 그 다음에 두부도 들어있었고 야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밥은 이제 잡곡밥을 먹거든요. 저희는 밥이랑 반찬들이 있었는데 그 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5대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다. 우리나라 음식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끼니 거르지 마시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대로 좋은 음식으로 드시기만 하셔도 사실 웬만한 근육통들은 빨리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근육에 대한 얘기 좀 드렸는데 제가 늘 이런 백과사전 얘기할 때마다 좀 느끼는 게요. 시간이 참 부족해요. 지금 벌써 6시 59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뒤에 가서는 제대로 이제 시계를 계속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또 천천히 풀어내도록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백과사전 들으시면서 조금 더 딥하게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이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의 시간을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별도의 시간에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